어머니는 저희가 행복한 걸 그리도 못마땅히 하시나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제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30해 넘게 홀로 키워온 아들 준호가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원망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마저 제 등 뒤에서 젊은 며느리를 괴롭히는 고집불통 시어머니라며 수군거렸죠. 미용실 원장님은 조심스레 충고를 건넸고 마트에서는 아는 얼굴들이 저를 피해 눈길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제 카페 단골들까지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스트레스로 병원까지 보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저 이은혜를 나쁜 시어머니로 낙인 찍었습니다. 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이웃들의 시선도 싸늘했죠. 하지만 30해 은행원 출신인 저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과연 착한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까지 깊이 휘말린 이 사건 속에서 저는 과연 어떻게 아들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분명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이은혜입니다. 30년간 은행에 다니며 지점장까지 하다가 몇 년 전 은퇴하고 지금은 경기도 안양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들은 30살로 IT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이라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죠. 준호는 2년 전에 소연이라는 예쁜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28살에 똑똑하고 밝은 아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문제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연이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좋은 의미로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옷차림도 세련되어지고 화장도 정교해지고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소연이의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군요. 청담동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듯한 음식 사진,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명품 가방들, 그리고 제주도가 아닌 동남아시아 어딘가의 푸른 바다가 배경인 여행 사진들까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월급으로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죠. 물론 젊은 부부니까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가 올린 사진 속 물건들과 장소들은 준호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며칠 후 준호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거실에 새로 놓인 가구들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산이라는 소파와 덴마크 디자인이라는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대형 TV까지. 대충 계산해봐도 2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가구들이었어요. 소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예쁘죠? 그 순간 제 은행원 시절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소연아, 이렇게 좋은 가구들을 어떻게 장만했니? 준호 월급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소연이의 표정이 살짝 경직됐습니다. 금세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야, 그게요? 투자를 해서 수익이 엄청나요. 라는 말에 제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온갖 투자 사기꾼들을 봐온 터라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떤 투자인데? 혹시 위험하지는 않니? 아니에요. 정말 안전해요. 복잡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온라인 금융상품이라서 수수료도 적고 수익률도 높거든요. 소연이의 대답은 너무 모호했어요. 구체적인 상품명도 어느 회사 상품인지도 말하지 않더군요. 사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사기를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봐도 이상했습니다. 소연이가 결혼 전에는 특별한 직업도 없었고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투자의 천재가 되어서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더 의심스러운 건 소연이가 투자 얘기를 할 때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습관도 보이더군요. 은행원 시절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봤던 행동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와 소연이가 함께 카페에 놀러 왔습니다. 소연이는 새로 산 듯한 샤넬 가방을 들고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가방만 300만 원은 넘어 보였거든요. 그때 소연이가 준호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한눈으로 보시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준호는 이미 아내의 말을 믿고 나를 의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였구나. 그날 밤 혼자 카페 정리를 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젊은 부부가 투자로 성공해서 좋은 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하지만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은 계속 경고음을 올려댔습니다. 소연이의 행동 패턴, 모호한 설명들, 그리고 준호 월급과 맞지 않는 과도한 소비 수준까지. 모든 것이 제가 은행에서 봐왔던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패턴과 일치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일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소연이가 무언가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제 아들 준호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준호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설령 준호가 섭섭해하더라도 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더 강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소연이가 이미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준호에게 제 걱정을 전해야 할지 말이에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준호가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준호가 혼자 제 카페에 들렀을 때 기회를 잡기로 했습니다. 소연이가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고 했던 화요일 오후였어요. 준호는 퇴근길에 들러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준호는 커피잔을 든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제 평소와 다른 목소리를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요즘 소연이가 투자를 한다고 하던데 혹시 어떤 건지 알고 있니? 준호의 표정이 살짝 경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소연이가 미리 얘기해 놨기 때문인지 제가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소연이가 자기 재능을 찾아서 그런 걸 해보다니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 아닌가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방어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소연이를 의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은행에서 오래 일했잖아. 요즘 사기가 정말 많거든. 특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건 대부분 위험한 경우가 많단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커피잔을 테이블에 조금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엄마, 우리 소연이를 뭘로 보세요? 소연이는 정말 똑똑해요. 투자 천재라고요. 온라인으로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 SNS에서 투자 관련 내용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더 걱정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소연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호를 준비시켰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준호야, 엄마 말을 좀 들어봐. 월 수익률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원금 보장은 되는 거야? 그런 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소연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결과가 좋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준호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면서도 무조건 소연이를 믿고 있다는 게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준호의 진지한 분위기를 눈치챈 순간 그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연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저는 그 순간 소연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저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소연아, 쇼핑 잘했니? 많이 샀네. 제가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하려 노력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소연이에게 다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천마가라는 단어가 들렸거든요. 그러자 소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정말 상처받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이 저를 믿지 않으셔서 정말 상처받았어요.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준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이럴 거면 왜 소연이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어요? 준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 대신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 왜 자꾸 소연이 투자를 문제 삼으세요? 소연이가 성공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준호의 말이 날아왔고 그 옆에서 소연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연기였죠. 엄마도 며느리를 믿어주세요. 소연이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 아이인데요. 준호가 소연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직감이 날카로워도 이미 소연이의 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아들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어머님도 저희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소연이가 착하고 예심 많은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준호를 달랬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연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눈물의 떨림, 심지어 고개 숙이는 각도까지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소연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혼자 키운 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내가 틀린 걸까? 소연이가 정말 투자 천재이고 나만 나이 들어서 의심병이 생긴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 준호가 이미 완전히 소연이의 편이 되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말해도 준호는 소연이의 말만 믿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며칠 동안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걸러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정말 서운했나 봐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거라는 걸 말이에요. 소연이는 이미 제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저는 의심 많은 시어머니로 전락해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준호와 연락이 끊긴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만 연락이 없어도 걱정되어서 제가 먼저 전화했을 텐데 이번에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준호의 차가운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직감이 틀렸다면, 만약 정말로 소연이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준호도 피해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라도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소연이의 SNS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뒤져보니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사진들 사이사이에 뭔가 투자 관련 내용들이 보이더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성공한 투자 라이프라는 해시태그였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에는 오늘도 투자 수익으로 맛있는 저녁 뒤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명품 매장 앞에서 찍은 셀카에는 똑똑한 투자가 만든 선물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관찰하다 보니 흥미로운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강남 투자 설명회에 참석. 더 많은 분들과 투자 노하우 공유하고 싶어요. 라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이었는데 배경 호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소연이가 정확히 뭘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으니까요. 물론 준호가 알면 화를 낼 게 뻔했지만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강남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났어요. 마치 정말로 며느리를 미행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었거든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투자 성공 전략 세미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접수대에서는 중년 여성이 밝은 미소로 참석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냥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접수를 했어요. 다행히 신분증을 요구하지는 않더라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5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는데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앞쪽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뒤쪽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소연이가 무대 위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더군요. 평소 집에서 보던 수줍은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소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소연이의 목소리는 물론 몸짓도 마치 전문 강사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내가 알던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30%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투자 전략을 따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월 30%라니 은행에서 30년을 일한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수치였거든요. 연 30%도 높은 수익률인데 월 30%라는 건 사기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저희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소액 5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수익을 원하신다면 2천만 원, 3천만 원 단위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정말 확실한 거냐고 물었고 다른 이들은 연모하는 눈빛으로 소연이를 바라봤죠. 소연이는 모든 질문에 복잡한 알고리즘이니 독점 투자 전략이니 하는 모호한 설명만 늘어놓았어요. 제가 더욱 놀란 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투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우리 손자 대학 등록금 마련하고 싶어서 2천만 원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옆에 있던 아저씨는 퇴직금 전부인 5천만 원을 맡기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순진한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설명회가 끝나갈 무렵 소연이가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투자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할 때 저도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출입구에서 소연이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뭔가 화가 난 듯한 표정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거든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는 사이 소연이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마치 제가 자신의 비밀을 엿본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혹시 저를 미행하신 건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연이가 이미 제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소연이가 그렇게 말하고는 획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소연이가 준호에게 뭐라고 할지 뻔히 보였거든요. 과연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화가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소연이를 미행하셨다고요? 준호야, 들어봐. 엄마가 설명해 줄게. 무슨 설명이에요? 어떻게 며느리를 범죄자 취급하실 수 있어요? 소연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준호 목소리 중 가장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소연이가 너무 상처받아서 울고 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날 밤 준호의 전화를 마지막으로 며칠 동안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들도 모두 읽기만 하고 답변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연이가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제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소연이에게 발각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제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도 모두 읽기만 하고 답변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외면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직감이 틀렸을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연락한 사람은 저와 30년을 함께 일했던 후배 민정이었어요. 현재 본점에서 금융사기 예방팀장을 맡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민정아, 혹시 요즘 유행하는 사기 패턴 좀 알려줄 수 있어? 전문적인 자료 말이야. 민정이는 제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금세 상황을 파악했어요. 혹시 주변에 피해자가 생겼나요? 요즘 정말 교묘한 사기 수법들이 많아졌거든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미리 알아보려고 민정이가 보내주는 자료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근 3년간 급증한 투자 사기 사례들이 정리된 보고서였는데 소연이의 행동 패턴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폰지 사기의 새로운 유형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성공한 투자자로 포장하고 월 20~3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수법이었죠. 민정아, 이 자료에 있는 가족명의 통장 이용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아, 그거요. 최근에 정말 많이 늘어난 수법이에요. 사기꾼이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요. 나중에 발각되면 명의자가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가족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소연이가 준호 명의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다음 날 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근 투자 사기 경보 발령 현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30년간 쌓인 경험으로 자료를 분석해보니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항목이 소연이와 일치했어요. 특히 가족명의 계좌 활용 부분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만약 소연이가 정말 준호 명의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준호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수집한 전문 자료들을 정리해보니 모든 게 소연이의 행동 패턴과 일치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화를 내더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득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침 준호가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평소 준호가 자주 가는 식당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준호가 나타났어요. 준호야, 제가 부르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보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준호는 정말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듯 했죠. 근처 카페로 가자. 조용한 데서 얘기하자. 10분 후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들어줄 자세는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며칠 동안 알아봤는데 제가 금융 전문가들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최근 급증한 투자 사기 패턴, 은행 후배의 전문 분석, 그리고 소연이의 행동이 전형적인 폰지 사기와 일치한다는 것까지. 하지만 제 말이 진행될수록 준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쥔 채로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준호를 달래려고 했지만 준호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은행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우리 소연이를 조사하셨다고요? 준호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우리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싫으세요? 질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큰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질투한다는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왜 너를 시기해? 엄마는 내가 걱정되어서. 걱정이 아니라 질투잖아요. 소연이가 성공하니까 배 아프신 거 아니에요. 준호의 말이 이어졌고 목소리도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차마 준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준호가 전화를 받자 소연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 소연아. 엄마 만나고 있어? 전화 너머로 소연이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지는 걸 보니 분명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끄는 준호가 저를 째려봤어요.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갔대요. 어제부터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혹시 유산할까 봐 걱정된다고 하네요. 유산이라는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소연이가 임신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거짓말인 걸까요? 임신했어? 소연이가 아직 조심해야 하는데 엄마 때문에 너무 위험한 상황이래요. 준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소연이가 임신한 상태라면 제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정말 나쁜 시어머니의 행동이 되는 거였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몰랐어. 몰랐다. 엄마는 지금까지 뭘 하신 거예요? 며느리 범죄자 취급하고 미행하고 은행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조사하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소연이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지만 임신한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준 시어머니라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틀린 걸까? 소연이가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내가 의심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제 직감은 여전히 경고음을 울려댔어요. 소연이의 임신 소식도 너무 타이밍이 좋았거든요. 마치 제가 준호를 설득하려는 순간에 맞춰 터뜨린 카드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정말 심각하게 자책했어요. 혹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로 의심병이 생긴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의심병 때문에 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태어날 손주까지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0해 넘게 홀로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시기한다니, 질투한다니.
제가 언제 아들의 행복을 시기한 적이 있었나요?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소연이의 행동은 정말로 의심스럽다는 건 말이에요. 은행에서 30년을 일한 경험이 헛될 리 없을 테니까요.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단은 물러서되 계속 지켜보겠다는 것이었어요. 준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가 당분간 만나지 말라고 선언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2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제일 먼저 준호 생각이 났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 아들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걸 수도 문자를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소연이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정말로 유산이라도 시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악역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카페 운영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자꾸 멍해지곤 했고 커피 맛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요즘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냐고 물어보셨지만 차마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직감이 틀렸을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설령 준호가 저를 원망하더라도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어요. 매일 밤 카페 문을 닫고 나면 저는 소연이의 SNS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까지 샅샅이 뒤져가며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마치 형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말이에요. 며칠 관찰한 결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이가 올리는 게시물들의 시간대가 모두 비슷했어요. 주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그리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또한 소연이가 자주 언급하는 투자 멘토링이라는 표현도 계속 눈에 띄었죠. 오늘도 멘토링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렸어요. 투자 상담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요. 같은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한편 제가 모르는 사이에 소연이는 준호에게 더욱 치밀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이는 준호에게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였는데 2개월간 치료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시더라.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준호에게 호소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진단서는 다른 이유로 받아낸 것이었는데 준호가 그런 사실을 알 리 없었죠. 소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준호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아내가 병까지 얻었다고 생각하니 분노와 미안함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괜찮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정말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아기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소연이의 말에 준호는 저와의 관계를 당분간 완전히 차단하기로 더욱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준호는 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병원에 갔어요.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제가 며느리를 병들게 한 걸까요? 준호야, 엄마가 정말 몰랐어. 소연이 상태가 어때? 좋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정을 파괴하지 말고 제발 그만두세요. 더 이상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정말로 제가 틀린 건지 아니면 이것도 소연이의 연기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임신한 며느리가 우울증까지 앓고 있다는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설상가상으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물건을 보러 갔을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은혜 씨 보이네.
요즘 며느리 때문에 말이 많던데? 어머, 정말. 무슨 일이야? 글쎄, 젊은 며느리를 자꾸 의심하고 괴롭힌다고 하더라고. 임신한 며느리를 스트레스로 병원까지 보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소연이가 어떻게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악한 시어머니로 낙인 찍혀버린 거였죠. 미용실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혜 씨, 요즘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서요? 젊은 부부들 일에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민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간섭하는 시어머니로 보고 있었어요. 소연이가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페에 혼자 앉아서 또다시 소연이의 SNS를 뒤져봤어요.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 의미심장한 글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힘들어지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그 글 아래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내 가족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있잖아요. 소연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같은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소연이는 스스로를 오해받고 억울한 사람처럼 포장하면서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연이가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한 사람인지를요. 단순히 투자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식까지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카페에서 김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혜야, 내가 할 말 있으신 것 같아. 뭐니, 뭐 궁금하세요? 요즘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들었다.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라. 젊은 사람들 일은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지. 김 할머니마저도 저를 나무라는 거였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네 어른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신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그런 시어머니 같나요? 아니야.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 하지만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예전과 달라. 너무 간섭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 심각하게 자책했어요. 혹시 정말로 내가 나이가 들면서 고집만 세졌나? 소연이가 정말 착한 며느리인데 내가 편견으로 바라본 건 아닐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제 은행원으로서의 직감과 경험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여전히 강하게 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소연이의 행동 패턴은 분명히 수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아들마저 등을 돌려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이에요. 제 직감이 틀렸다면 그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 되고 만약 맞다면 제 아들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준호의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을 지키는 존재니까요. 소연이를 관찰하며 보낸 며칠이 지났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연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SNS 게시물도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투자 관련 내용들도 거의 올리지 않더군요. 그 사이 준호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들은 여전히 질금으로만 표시되었고 가끔 카페 앞을 지나가는 준호의 모습을 봐도 저를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틀렸다면, 정말로 소연이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면 준호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8시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더니 마침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왜 연락하셨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줘. 정말 마지막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준호도 그걸 눈치챘을 거예요. 엄마, 또 소연이 얘기하려는 거죠? 정말 그만해주세요. 준호야, 제발 한 번만 소연이 투자 내역을 같이 확인해보자. 엄마가 틀렸으면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제가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준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소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때 전화 너머로 소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누구예요? 또 어머님이신가요? 응, 소연아. 아니야. 금방 갈게요. 소연이가 준호에게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소연이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지쳐 있었고 마치 정말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어머님이 우리 사생활까지 간섭하시려 한다니 정말 상처받았어요. 완벽하게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인가요? 임신해서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소연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전화를 다시 가로챘습니다. 엄마, 됐어요. 정말 그만해주세요. 소연이가 또 울고 있잖아요. 준호야, 앞으로는 정말로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준호의 격앙된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 심각하게 포기를 생각했어요. 아들도 저를 원망하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제 자신조차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몇 주 만에 받은 첫 번째 연락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요. 소연이도 마침 싱가포르 투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서 집이 며칠간 비어요. 중요한 택배가 있는데 혹시 택배 온 것들 좀 안에 넣어주시고 집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뜻밖의 기회가 온 거였어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저는 내일 일요일 아침에 부산으로 출발해서 화요일 저녁에 돌아와요. 소연이는 일요일 저녁에 싱가포르로 출발해서 화요일 밤에 들어와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는 집이 완전히 비어요. 그래. 열쇠는 제가 직접 드릴게요. 그날 준호가 직접 찾아와 키를 건넸습니다. 여전히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래도 제게 부탁한다는 것이 작은 희망 같았어요. 엄마, 그냥 가끔 들러서 문단속이나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건 건드리지 마세요. 알겠어, 준호야. 그럴게. 준호는 별다른 말 없이 돌아갔지만 저는 손에 쥔 키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만약 이번에도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정말로 포기하자. 한편 소연이는 준호에게 출장 준비를 하며 은근히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시더라도 제 서재는 절대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거기에 중요한 투자 자료들이 있거든요. 알겠어. 근데 엄마가 그런 건 안 보실 거야. 그냥 집 봐달라고 한 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 그리고 제 옷장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물건들이 있으니까. 소연이의 당부에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실 아들은 제가 그런 사생활 침해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소연이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뭔가 발견할까 봐 불안했거든요. 일요일 아침,
준호가 부산 출장을 위해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소연이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집이 완전히 비게 된 거였죠. 준호는 부산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저는 부산으로 출발했고 소연이도 오늘 밤 출발해요. 내일부터 부탁드릴게요. 그 문자를 받은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소연이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그동안 제가 한 모든 행동들이 정말 괜한 참견과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제 직감이 옳다면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틀렸다면 영원히 아들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새벽 5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널 지켜낼 거야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곧 다가올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카드키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현관문 앞에 잔뜩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을 보니 준호가 말한 중요한 택배들이 도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소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을 텐데 지금은 정적만이 흘렀어요. 저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꼼꼼히 살펴보자. 저는 거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쌓인 택배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지만 대부분 생필품이나 옷가지들이었어요. 혹시 투자 관련 서류나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꼼꼼히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랍들도 하나씩 열어봤어요. 하지만 일상적인 물건들만 가득했습니다. 리모컨, 충전기, 각종 영수증들. 그 중에서도 혹시나 싶어 영수증들을 자세히 봤지만 평범한 마트나 온라인 쇼핑 내역들 뿐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주위를 관찰했지만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나 공과금 납부서만 들어 있었어요. 반나절 동안 거실과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소연이의 투자 활동과 관련된 단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준호의 서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평소 정리정돈을 잘하는 준호답지 않게 책상 위가 어수선해 보였어요.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책들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소연이가 서재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준호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말 때문에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서재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혹시 서재에 뭔가 숨겨놓은 건 아닐까? 저는 용기를 내어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부터 자세히 살펴봤어요.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해봤지만 대부분 준호의 회사 업무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서, 회의록, 출력물들. 책장도 꼼꼼히 뒤져봤습니다. 책들 사이에 숨겨진 공간이 있을까 싶어 책들을 한 권씩 확인해봤지만 별다른 건 없었어요.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절망적인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에 손이 닿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펜, 클립, 포스트잇 같은 사무용품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이사이로 뭔가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통장 여러 개가 사무용품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정리정돈을 잘하는 준호가 왜 통장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숨겨놨을까요? 혹시 이것들이 제가 찾던 단서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통장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통장의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5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준호 월급이 350만 원인데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분명히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짜에 여러 명의 이름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마치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 통장을 열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거래 메모란에는 김진석 투자금 3천만 원, 박주원 수익금 지급 500만 원, 지철호 투자자 원금 반환 2,800만 원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명백히 소연이가 했던 투자 사기의 흔적이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30년 동안 봐왔던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자금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준호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통장들도 연달아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기간부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 대비 출금 비율을 계산해 보니 들어온 돈의 10분의 1 정도만 수익금으로 지급되고 있었어요. 마지막 통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강남 호텔 세미나 후원금, 아파트 분양 추천 투자금, 경로당 회원 투자금 같은 메모들이 있었거든요. 소연이가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져보니 맨 아래쪽에서 법인 등록 서류가 나왔어요. 루나 투자자문회사라는 이름으로 된 법인 등록증이었는데 대표자 명의가 이준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재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에 든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증거가 이런 형태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준호가 내 아들이 사기꾼이었다니.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오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소연이의 투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소연이가 자라서 잘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 명의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래 일시를 보니 대부분이 준호의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준호가 회사에서 회의나 업무를 하고 있을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통장에 찍힌 도장을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준호가 쓰는 도장과 닮은 듯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연이가 준호 몰래 준호 명의로 모든 걸 처리했다는 걸 말이에요. 도장도 위조하고 서명도 흉내내고 심지어 법인까지 몰래 등록했던 거였습니다. 준호는 완전한 피해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준호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고 모든 통장이 준호 명의니까 나중에 사기가 발각되면 준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서류 뭉치 사이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이 인쇄된 종이었는데 임신 초기 증상, 임신 진단서 작성, 우울증 진단서 작성, 임신 테스트기 조작하기 같은 검색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연극용 소품, 가짜 임신 테스트기라는 영수증까지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도 거짓말이었다니요. 소연이가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 입덧한다며 힘들어하던 모습, 심지어 준호 앞에서 배를 쓰다듬던 그 모든 장면들이 완벽한 연기였던 거죠.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죄책감이 한 번에 사라지면서
대신 소름 끼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임신이라는 카드까지 이용해서 저와 준호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다는 안도감과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특히 준호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예전과 달리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부산 출장이 예정보다 빨리 끝났나 봅니다. 엄마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통장들과 법인 서류들이 들려 있었고 다리에는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어,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준호가 서재로 들어와서 저를 보더니 제 손에 든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왜 제 서랍을 준호의 표정이 당황스러움에서 점점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내 명의로 된 투자자문회사라니. 제가 법인 등록증을 내밀자 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언제 회사를 만들었다고? 준호가 통장들을 하나씩 쳐다보더니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이게 뭐야? 이 돈들은 어디서 온 거야?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준호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로 피해자였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준호 명의로 되어 있으니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준호를 주범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준호야, 큰일 났어. 소연이가 너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야? 그런데 모든 게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심지어 임신도 가짜였어. 가짜 임신이었다고요. 그 순간 준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제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꼭 지켜줄 거야.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라는 걸 증명해낼 거야.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소연이가 돌아오기 전에 준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원망하고 피하던 아들이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파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2살 성인 남자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며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저는 엄마를 의심하고 소연이만 믿었어요. 심지어 엄마한테 시기한다고까지 말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그동안 얼마나 후회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소연이가 제 명의로 회사까지 만들었다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준호를 일으켜 세우며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제가 은행에서 30년 동안 봐왔던 온갖 사기 수법들, 특히 가족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이에요. 소연이가 내 도장을 위조했을 거야. 그리고 은행에 갈 때마다 내가 회사에 있는 시간을 노렸을 거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든 게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공포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연이를 잡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준호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예요. 준호야, 큰일이야. 너도 공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모든 통장이 4명이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너를 주범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제대로 말도 못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도 감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해낼 거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30년간 은행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라도 아들을 구해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 증거를 모으는 거야? 내가 이 모든 일을 전혀 몰랐다는 증거들을 차근차근 수집할 거야. 저는 준호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습니다. 먼저 내 회사 출장 기록을 가져와. 통장 거래 시간과 내가 회사에 있었던 시간을 대조해 보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은행 CCTV도 확인해야 해. 실제로 거래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이지. 엄마가 은행에서 일했잖아. 민정이한테 부탁하면 도와줄 거야. 준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연이가 내 도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를 찾는 거야. 전문가 감정을 받으면 서명이 위조된 걸 증명할 수 있어. 저는 계속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제 전문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아들을 구해낼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준호야, 내가 평소에 쓰는 도장 있지? 그거 가져와 봐. 준호가 서재에서 도장을 가져왔어요. 저는 그 도장과 통장에 찍힌 도장을 비교해 봤습니다. 역시나. 이봐, 크기부터 다르고 이렇게 미묘하게 달라. 실제로 자세히 보니 차이가 명확했어요. 소연이가 위조한 도장은 원본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전문가가 보면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모든 거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도 필요해. 그건 어떻게 증명해요? 간단해. 내가 받은 문자나 이메일, 통화 기록들을 다 확인해 보는 거야. 소연이가 너한테 투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한 적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 돼.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서 소연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확인해 봤어요. 예상대로 투자나 회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봐, 이것만 봐도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증명되잖아. 만약 정말로 내가 공범이었다면 이런 대화들이 있었을 거야. 준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희망을 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저를 구해낼 수 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너를 버릴 수 있겠니? 끝까지 내 편이야. 순간 준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만 들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준호야. 이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이 상황을 해결해보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소연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증거들을 수집해서 준호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민정이한테 연락하고 내 회사에서도 출장 기록 정식으로 발급받고. 네,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도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제 아들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이 일은 절대 소연이에게 말하면 안 돼. 아직 출장 중이니까 시간은 있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알겠어요. 엄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적어도 준호와 함께 싸울 수 있게 됐잖아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직감이 맞았다는 게 증명됐고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어도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어. 내가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던 내 남편의 엄마가 30해 은행원 출신이라는 걸 말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새로운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오전, 저는 30년간의 은행 경력을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준호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저와 함께 했어요.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민정이가 근무하는 은행 본점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니 민정이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선배님,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6개월까지 CCTV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저희는 민정이를 보조해 거기서 준호 명의 통장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들의 CCTV를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첫 번째 영상부터 충격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거액이 입금된 바로 그 시간에 창구에 나타난 사람은 소연이었어요. 분명히 준호 명의 통장이었는데 말이에요. 이거 봐, 준호야. 이 시간에 너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잖아. 준호가 자신의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이 시간에 저는 부장님과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다른 날짜의 영상도 보여줬는데 모든 거래에서 동일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준호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고 실제 거래는 소연이가 혼자 처리했던 거였습니다. 선배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거래를 소연이 혼자 처리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거였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준호의 진짜 서명과 통장에 있는 위조 서명을 비교 분석하는 거였죠.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급한 사안이라고 하시니 3일 안에 결과 드릴게요. 감정사가 준호의 서명을 받고 통장의 서명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안으로 봐도 미묘한 차이들이 보였어요. 일단 예비 소견으로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아푼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준호의 무고함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확보된 거였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준호 회사에서 정식 출장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 발급해준 공식 문서에는 준호의 모든 출장 일정과 근무 시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어요. 이거면 완벽해. 거래 시간과 내 근무 시간이 겹치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준호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이를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소연이의 SNS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올린 사진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는데 내일 수요일 밤에 귀국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새로운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장소는 강남 호텔, 시간은 목요일 오후 7시였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거야말로 소연이를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저는 즉시 민정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정아, 내일 저녁에 소연이가 대규모 설명회를 열 예정이야. 이때 경찰이 급습하면 현장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배님, 제가 금감원에 연락해 볼게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과 함께 신고하면 충분히 수사에 착수할 거예요. 그날 밤늦게 민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수사팀에서 내일 현장 급습을 결정했어요. 선배님이 준비해 주신 증거들이 정말 완벽해서 바로 수사 착수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소연이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목요일 오후 6시, 저와 준호는 호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과 미리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거든요. 오후 7시가 되자 호텔 로비가 중장년층 참석자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소연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오후 7시 30분, 드디어 소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막 돌아온 듯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피해자들을 속일 생각뿐이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투자 기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소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에서 배웠다는 새로운 투자 기법, 월 40% 수익률 보장 같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 혜택으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멈춰주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청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소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수사관이 소연이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소연이가 준호와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곧 저 때문에 범행이 발각된 걸 알아차린 듯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제 남편도 공범이에요. 이준호도 같이 잡아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소연이는 마지막까지 준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큰 소리로 외치며 수사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아들은 피해자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수사관에게 건넸어요. 이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은행 영상 분석 결과, 출장 확인서, 필적 감정서. 제 아들이 이 모든 거래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들이요. 수사관이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이 서류들이 사실이라면 이준호 씨는 명의만 도용당한 피해자로 보이네요. 그 순간 소연이가 더욱 발악했어요. 아니에요.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같이 계획한 거라고요. 하지만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모든 거래 시점에 이준호 씨는 회사에 있었고 실제 거래는 당신이 혼자 처리했어요. 서명도 모두 위조된 것으로 검증됐고요. 소연이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소연이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를 무시한 게 내 실수야. 30해 은행원 출신에게 금융사기를 치려고 했으니. 그날 밤 준호와 저는 집에 돌아와서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소연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괜찮아, 준호야. 이제 정말 끝났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피해자들도 도와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소연이가 체포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고 드디어 오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저와 준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앉아서 긴장된 마음으로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증거가 명확하다고 해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얼마나 완벽한지 알잖아. 법정 앞쪽에는 소연이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3개월 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재판장이 들어오겠습니다. 기립해주세요. 법정 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자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시작됐어요. 피고인 박소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집중했어요. 피고인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5개월간에 걸쳐 이준호 명의로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월 30%에서 40%의 허위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 89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89억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기를 벌였던 겁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남편 또한 피해자가 될 뻔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오 판사가 계속해서 소연이의 범죄 사실들을 읽어 내려갔어요. 명예 도용, 서명 위조, 도장 위조, 허위 투자 설명회 개최 등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따라서 피고인 박소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게 89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징역 7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법정 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명의만 도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완전히 무죄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담당 검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이은혜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준비해 오신 분은 처음 봤어요. 검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드님도 함께 처벌받을 뻔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가 제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엄마가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정말 끝났어. 앞으로는 밝은 일들만 생각하자.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었던 거야.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법정을 오가며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로 엄마 말씀 잘 듣고 살게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저처럼 사기당할 뻔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준호야, 그럼 우리가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어떤 일이요? 금융사기 예방 상담소를 만드는 거야? 내 카페에서 투자 사기를 당할 뻔한 사람들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지.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엄마의 전문성과 제 경험을 합치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 후 저희는 금융사기 예방 상담소를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카페 한쪽 모서리에 작은 상담 공간을 만들고 주말마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분들이 호기심으로 오시는 정도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 괜찮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누군가한테 큰돈을 투자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양한 상담 사례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렸고 준호는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특히 준호의 증언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실제로 명의를 도용당해서 범죄자가 될 뻔했던 경험담을 듣고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거든요. 반년 후에는 지역 신문사에서 저희 이야기를 보도하기도 했어요. 30년 은행원 출신 어머니, 아들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그 후로 더 많은 상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단골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준호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와 아들은 정말 동지가 된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감옥에 있을지도 몰라요. 준호야, 그런 말 그만.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과 전문성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앞으로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어요. 어느 날 저녁, 상담소 문을 닫고 준호와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로에게 등 돌리고 아파하던 모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준호야, 엄마는 내 덕분에 이런 보람을 느낄 줄 몰랐네. 저도요, 엄마.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 모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기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의 직감과 사랑, 그리고 전문성이 합쳐지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제 아들과 함께 의미 있는 흰생 이모작을 써나가는 건 말이에요. 어머니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온 세상이 당신을 의심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가족을 지키려는 그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힘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언젠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구원할 열쇠가 될 테니까요.